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았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개성을 한 정부이죠. 대부분의 정책을 개성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김대중과 노무현이 반문명 정책을 실시하진 않았죠. 근데 문재인은 이제 강력하게 실시했다는 거예요. 특정 사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 폐기, 도시개발 억제, 그렇죠. 보철거, 4대강 사업 때 그리고 설치된 보를 철거하려 했죠. 다 반문명적인 조치죠. 그래서 반문명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이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자연 상태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삶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삶이 과연 안전하냐는 거예요. 더 풍요롭냐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 보라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명도 짧고 그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은 뭐 지금 사고도 있지만 그 짐승들과 비교하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며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고대만 보더라도 고대를 막 미워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 처참하다는 거예요. 절대빈곤에 시달렸지. 그,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들이나 신분이 높은 이들이 절대 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재산 침탈하지.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 발생하지. 가난에 시달리는 부모들은 딸들을 로비로 팔아버리지. 처참하다는 거예요. 겪지 않았으니까 막 과거를 미워하면서 역사를 알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인간들이 삶은. 그래요. 자꾸 기업을 제약시하면서 간섭하려고 하죠. 각종 규제를 만들면서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과 기업 소유주를 제약시하면서 각종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 발상과 고도의 간섭적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 수천 년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민간 기업을 육성해라. 신분제도를 폐지해라. 이제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재산을 보장해라. 기업인들에게 맡겨라. 민간인들을 믿어라. 그게 뭐 어떤 공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 역사를 쭉 보니까 그게 훨씬 공동체와 절대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와 같이 이렇게 공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래요. 이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현실 속에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북한 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제. 트럼프가 좋은 일 한 거예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미래 보면 좋은 거죠. 국익 차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근대 국가가 되고 교육을 하면
그래요. 음,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출범 직후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을 살포했다. 중소기업 육성이 아닌 정책 실패의 설거지 역할을 맡았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죠. 소득주도 성장한다 합치고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또 뭐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정책 실패의 설거지 역할을 했다. 돈을 뿌리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하다 보니까 이제 막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죠.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낭비인 거예요. 정부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부서가 뭘까요? 꼭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신산업 육성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신산업 육성하면 뭐 대기업도 많이 생기고 중소기업도 많이 생기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조성한 펀드로 탄소 중립, 사회적 기업 등 국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기업에 집중 투자했다. 군사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이나 금융으로 지원하며 국가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생산성을 파괴하는 일에 적극 나서며 좀비 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했다. 좀비 기업 육성은 민간 기업 육성이 아니다.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 표준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펀드 조성하고 이런 거 해서 뭘 해야 되나요? 신산업 육성에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뭐 예전에 얘기했죠. 임금 비싼 게 죄라고.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떻게든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되죠. 비용을 떨어뜨려야지 한국에서 산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좀비 기업 육성하는 게 근대 국가 수립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운 반산업, 반기업 정책이 많았지만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겠다. 너무 많죠, 뭐. 언급하기도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급격히 인상시켰다. 그렇죠. 생산성을 무시한 채 권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정책은 노무현 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시끄러웠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반시장적 조치인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아니, 투자를 활성화할 때 임금도 가장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물론 지금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공직자 채용에도 동원되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공무원 수를 증가시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때 4만 2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문재인은 집권 기간 동안 13만 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다. 그 실업 문제를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요?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도 있잖아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정부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 계속 증가한다. 그럼 결국 어떤 위기가 닥치나요? 재정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금융 위기는 1, 2년 만에 해결되는데 금융 정책의 실패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재정 위기가 닥치면 10년 이상 걸려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산업은 굉장히 많이 후퇴하겠죠. 반국가적 정책인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국가에 짓는 죄인 거죠.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으니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 국가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근대화 이념에 반하며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한국은 재정 위기를 겪게 되니 문제는 이 실업 해결 정책은 반국가적 조치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과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신사력 육성 투자 확대 정책으로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수천만 명을 구제하였다. 사실인 거죠. 안 그랬으면 수천만 명이 거리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던가 한국을 떠났어야 했죠. 많은 국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큰 기여를 한 거죠. 수천만을 구제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신사를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군사정부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김대중의 산업정책을 개선한 탓이다. 어떻게든 신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인에게 맡겼더니만 실업 문제가 싹 해결됐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또 너무 살기 좋으니까 어떤가요? 공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노무현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개발 억제 수요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내용을 알고 싶으면 확인하면 되죠. 각줄 다 나왔죠. 한국 현대사에 다 나와 있죠.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 침탈도 있었다. 늘 그러는 거죠. 계속 자유를 억제하고 재산 침탈을 시도하려 하죠. 반근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결과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주변 아파트 급등으로 끝났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였으니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려 하고 재산 형성을 장려하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활동과 국민들이 생활상의 활동에는 또 경제활동이 핵심이 되죠. 계속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재산을 침탈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어떨까요? 국민들의 자유는 군사정부 때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전 국민을 상대로 수시로 현금을 살포했다. 여러 차례 했죠. 또 각주를 달아야 되겠죠.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현금 살포도 2번 있었다. 부채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며 실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 역시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그렇죠. 수시로 현금까지 살포하면서 살포하였으니 반근대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완성되었다. 그래요. 총선 전에 막 표 얻으려고 실시하기도 하고 그랬죠. 직전에.
문재인은 반미, 반일, 종북, 친중공 외교 정책을 실시했다. 실시했죠. 얘기했잖아요. 외교 정책도 산업 정책이다. 문재인은 중국 경제 보복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문재인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거래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중요한 국가의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해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전형적인 친중공 인사인 거죠.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켰는데 실상 경제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문재인의 목표였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르지?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정상적인 이제 한국인이라면 뭐 거절하겠지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뭐, 너희들 뭐 대가가 뭐야? 확실히 받아내고 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치는 친중공 외교이면 반국가적 조치니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그건 맞죠 뭐. 또한 2017년 10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시스템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중국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침공하지 홀로 침공하지 않는다. 한미일 연합 전선 구축 없이는 대륙 세력의 침공을 한국은 저지할 수 없다. 당연하죠.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의 국적이 북한이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문재인의 조치는 반미 반일 외교인 동시에 종북 친중공 외교이며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 조치이니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그렇죠. 문재인은 한미일 연합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외교를 실시했다. 그 사실이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징용호 문제와 관련해 1심과 2심을 뒤집어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정부는 일본 기업 재산 몰수를 시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과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민간들이었다. 또 불분명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참수작전이 있었고 100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심, 2심은 안 된다 이랬는데 배상해줘라 이렇게 바뀐 거죠. 민간이 기업 재산을 몰수하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국은 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요. 한일 수교할 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네 국가의 기업 재산을 몰수한다. 한일 수교하냐는 거예요. 수교할 때는 다 그런 게 합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문제야. 한국인들이 뭐 피해 입은 게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 맨날 수탈 당했다지만. 수탈 당한 뭐 재산이 있냐? 뭐, 누가 언제 무엇을 수탈 당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한 게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주로 투자를 받았죠. 뭐 없다는 거예요. 쌀 수출한 거? 수출을 누가 수탈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하면 반도체를 수탈당한 거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인들은 또 어떤가요? 제국의 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만주국 세워졌을 때 100만 명 이상이 만주로 이주했고 뭐 공짜로 갔냐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만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보냈는데
광대한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근데 무슨 수탈을 당해요? 토지 수탈 당했다. 또 그런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죠. 광대한 토지 얻은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떤 토지에서 수탈당했는지 몇 건이나 있냐는 거예요. 해방 후에 다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다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상의 착오로 있을 수는 있죠. 자기들이 얻은 것과 이런 것을 재산상 얻은 것과 이런 것을 계산해봐라. 수탈당한 거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되었다고 평가하며 2018년 11월 21일 정부는 외교부 주관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좀 해결하려고 했더니만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뭐 현 시대에서 일일이 뭐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거로서 네가 볼 때는 뭐 군인이나 경찰이 뭐 납치해서 성매매 시켰다 다 거짓말이다. 한국인들은 얘기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족이 아니었다. 설사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위치는 당시 일본이 정복한 지역, 점령한 지역에는 천 개의 종족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지배 종족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많은 종족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었다고. 한국인들이 별명이 제국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국과 일본인한테 수탈당했다고 한국인들은 8,000명 사살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뭐 징병하면 징병이 아니라 뭐 지원이 입대해라 이러면 뭐 경쟁률이 뭐 45대 1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지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잘 보여서 뭐 성공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또한 문재인은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또 그랬죠. 한미연합을 파괴하려 했죠. 하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고리를 끊는 행위였기에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실망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렇죠. 미국의 또 동북아시아 정책과는 완전 배치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한 북한을 상대해요. 또 북한은 핵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하죠. 문재인은. 한국 정부는 11월 종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며 미국의 개입하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미국이 압박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대놓고 반미하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는. 살펴보았듯이 문재인은 강력한 반일 외교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한미일 연합을 파탄내려 했다. 이는 반미 반일 외교이자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이니 반국가적 조치이며 근대화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가마다 또 근대국가 수립을 하는데 조건들이 있다. 한국은 해양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반미 반일 해가지고. 이란처럼 친중공 할 거냐는 거예요. 친러시아, 친북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렇죠. 연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행보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거 가만히 안 있죠.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단행하겠죠.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역사를 날조해서 그렇지.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면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를 포함하여 한일 관계가 호전될 때는 한반도는 번영했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의 삶은 향상되었고 인권 역시 이전에 비해 잘 보장되었다. 식민지 시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니 식민지 시기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제철소, 수풍 발전소, 비료 공장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에도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또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소득은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보다 2배 이상 못 받다는 거예요. 근데 뭘 수탈당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했잖아요. 그래요. 관리들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나요? 동학난 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때, 그래요.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요? 조선시대에 밀란이 빈번했죠. 수탈 때문에. 수탈 때문에 일어난 밀란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면 일어났지. 또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일본인과 차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가가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경찰이 되는 이도 있고 군인이 되는 이도 있고 공무원이 되는 이도 있고 예술가가 되는 이도 있고 그래요. 스포츠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회가 더 살기 좋냐는 거예요. 일본인과 차별이 물론 있었죠.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되는 그러한 이유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차별. 조선시대 차별 없었냐는 거예요. 신분 높은 이들이 얼마나 차별했나요? 차별 정도가 아니죠. 뭐 수탈도 했죠. 재산 침탈하고 뭐 인권 유린하고 식민지식에 차별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 해서 일본인이 뭐 재산 침탈하고 뭐 인권 유린하고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항일 투쟁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뭐 생활하는 데는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수혜를 크게 입은 지역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였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식민지 전에는 수, 한, 일본과 한일이 이제 교역하기 전에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산이 언제부터 발전했나요? 식민지 시기 때 번영했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가 번영했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그런 게 아니라. 실상 부산은 일본과 교역하면서 생겼고 한일 수교 이후 크게 번영한 도시이다. 경상도의 발전과 경상도 주민을 위해서는 친일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데 경남 출신인 문재인뿐만 아니라 김영삼, 노무현 모두 반일 외교에 집착하였으니 그들은 반국가적 인사일 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적이었다. 자기 지역의 역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부산이 왜 발전했는지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산과 경상도가. 그 수출 중심으로 가고 한일 수교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부산과 경상도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시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일 친일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겪어도 모르고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케케묵은 조작된 역사에서 비롯된 조작된 반일 감정 따위는 고민 없이 철거하는 것이 근대인의 기본적 자세인 법이다. 뭐 그 조작된 역사에 왜 사로잡혀 있어요? 좀 뭐 공부를 해보던가 뭐 겪다 보면 이걸 할수있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다 알았는데 교육을 했으니까 또 근대 국가가 수립됐으니까 그 식민지 시기는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살기 좋았을 거다. 뭐 꼭 공부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야지. 핵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수장 김정은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공인과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해제를 원했다.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문재인은 미국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계속 이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죠. 정부 인사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 27일 정상회담 당일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를 직접 전달하는 공개적인 간첩 활동을 했다. 간첩 활동이죠. 정보를 제공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국가 기밀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기밀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간첩 활동을 독려하는 행위잖아요. 중대 범죄인 거죠.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가 있었다. 군사합의에는 한국의 국방력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지피를 감시초소를 뭐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북한은 철수 안 했죠. 한 번 되는 거고. 또한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치된 비행금지구역은 한국군 공군력의 핵심인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렇죠.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버리면 한국의 국방력만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거죠. 문제는 일관되게 정부 외교뿐만 아니라 반미 반일 친중공 외교를 실시하며 스스로 반해양 신대륙 세력 인사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한국에서는 반근대적 조치인 거죠. 그래요. 계속 북한이 이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인들과는 좀 생각이나 정서가 크게 다른 사람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우파 세력과 우파 대표 정당하는 정당을 무력화한 뒤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문재인은 41.0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뭐 그렇죠. 탄핵 과정에서 조중동의 도움으로 수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집권하였으니 가짜뉴스가 덜 통달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웠다. 그렇죠. 박근혜는 52% 정도 얻었잖아요. 그 41%짜리가 51%짜리를 가짜뉴스로 날린 사건이잖아요. 실상 정치권에서 퍼뜨리는 루머는 정황이 있더라도 실상이 드러나면 대부분 다 거짓이다. 루머라는 거는 그렇게 사실인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막 정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치권에서 퍼진 루머 대부분이. 이에 문제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 참수작전을 벌였다. 사법농단이라는 프라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대법원장을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사법부 참수작전 속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이라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고 최순실 역시 태블릿 PC 실체가 규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정농단이 몸통으로 지목되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대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최순실 아직도 감방에 있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최순실이 죄를 비리가 있기는 하지만 딸로 인해서 그래요. 훨씬 심각한 범죄가 많았다. 민간인
측근은 이 비리가 많았다. 노무현이 형만 봐도 뭐 수억 원, 수십억을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최순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딸이 장래라 생각해서 비리를 저질렀죠. 아니,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그거 조언해주는 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제, 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18년의 중령 사형자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권 유린인 거죠. 또한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 수백 명이 수사받았다. 판사들이 판결하니 권력 분립이 지켜진 것 같지만 사법 협박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니 상권 분립은 파괴되었고 권력 통합이 이루어졌다. 상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한다 해서 상권 분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협박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판사들 막 수사하면서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이는 근대국가에서 지향하는 민주정치에 반하니 근대화 이념에 역행하는 정치이다. 역행하는 거죠. 인민재판을 한 셈이죠. 전두환은 소임을 다하자 스스로 혁명정부를 끝내며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으며 당연하죠. 노태우 역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자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다. 그렇죠. 둘 다 그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람을 알고. 그 이전에는 다 그 군사정부 지적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호남을 비롯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뭐 군대국가 수립을 중시했지. 뭐 민주정치 열망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요. 하여튼 뭐 전두환은 소임을 다하자 스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노태우도 그렇고. 반대로 문재인은 상권 통합을 통해 인민재판을 실시했으니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민주정치에 기여한 바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낫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시켰죠. 인민재판을 실시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때마다 경제활동 자유를 박탈하고 재산 침탈을 시도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 상권 분립을 크게 훼손하였다. 훼손됐죠. 상권 분립이. 확인했잖아요. 이와 같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견해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과 공산주의 외에는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통합하려 해? 조선시대 어땠나요? 다 통합됐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군대국가에서 민주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권은 확실하게 분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훼손시킨 거죠. 즉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하지? 재산 침탈, 자유 박탈, 권력 통합? 공산주의 아니면 고도의 가십적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황동이라고 했죠. 공산주의자들은 예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떳떳하게 공산주의 활동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자신의 활동을 민주주의 활동이라고 말하면 늘 속임수를 썼다. 민주주의란 건 근대화 이념에서 비롯된 거죠. 자기들도 민주주의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하면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문재인은 판단 기준에 따라 근대국가를 파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번 보면 되죠. 역사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고대 한국인들은 신분 제도 하에서 절대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분 높은이와 관리들에 의해 수탈당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며 인권이 유린되었다.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역사를 안 가르치죠. 수천 년간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딸들을 노비로 팔았다. 그게 근대화되기 전에 한국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밀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제일 가장 알려진 밀란이 그 동학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고대 한국인들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적도 없고 찬란한 문명을 싹 틔운 적도 없다. 한국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건 다 고대에 겪었던 일이라 치더라도 그렇다 해서 뭐 고대 한국인들이 뭐 세계에 내세울 만한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길이면 내세울 만한 역사가 없다는 말이다. 세계에 내세우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는 초스피드 근대국가 수립 역사 외에는 없다. 한강의 기적이다. 왜 그러나요? 두 번의 혁명을 이룩한 초스피드 근대국가 수립을 세계인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옛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후된 주택, 저거 파괴되면 내 추억이 사라지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 날조해서 식민지식이 뭐 내용도 없으면서 수달당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원래부터 내세웠고요. 없는 역사인데 뭘 그런 날조를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날조들의 역사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세계에 내세울 만한 현 시대의 한국어 업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인들이 할 일이다.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러면 세계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참고로도 삼고 뭐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 대단하다 이러면서 뭐 고대의 역사를 내세워서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